간단하게 여기 복습을 딱 돼 있네. 요거 이양국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프롤레타 독재도 현실에서는 개인의 독재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스탈린의 장기 집권 이후 프롤레타트 독재는 공산당의 독재, 공산당 지도부의 독재, 최고 지도자의 독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 즉 대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졌다. 여기서 대리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요. 노동자 계급의 정당인 공산당이 대리하고, 공산당 지도부가 대리하고, 정치국이겠죠? 정치국. 그리고 그 정치국을 제1비서가 대리하는, 이거를 이제 대리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혁명, 정부의 독재는, 자, 로베스피에르, 마르크스, 레닌 모두에게 있어서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이 독재, 공안위원회 독재는 프랑스 대혁명을 전복하려는 유럽 왕정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국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마치 계엄령처럼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혁명의 또한 그 국제적 성격이죠. 국제적 성격. 프랑스 대혁명도 국제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을 다른 유럽에 전파하려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참가한 1848년 유럽 혁명도 빈 체제라는 국제적인 반동 체제에 지배됐기 때문에 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혁명은 한편으로는 일국혁명, 자기 조국이죠. 마르크스에겐 독일, 이런 일국혁명이었지만 독일혁명이 완수하려면 독일을 지배하고 있는 빈 체제를 타도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러한 유럽혁명의 틀에서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혁명에도 관여했다고 그랬어요. 벨기에에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벨기에에서 무장을 하다가 쫓겨났고, 프랑스에서는 1849년 행진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자, 요거를 다시 또 이영도 읽어봅시다. 1848년 부르주아지와 반혁명에서 마르크스는 영국의 1648년 청교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848년 프로이센의 3월 혁명을 개별국가의 혁명이 아니라 1581년 네덜란드의 혁명을 이어가는 유럽 혁명으로 파악하였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혁명이 하나의 국가에서 생겨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혁명이 달성돼야 되죠.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처럼 보다시피 혁명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 혁명을 진압하려고 하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명이 처음 시작한 나라에서 그 다음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시작한 게 네덜란드에서 시민혁명이 시작했고, 그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혁명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연속혁명이다. 그래서 일국혁명은 국제적인 반동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세계적 차원의 혁명이 필요해요. 세계적 차원의 혁명. 이 세계적 차원의 혁명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 동시에 혁명은 어떻게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동시에 혁명 불가능하죠. 세계혁명이라는 게 세계에서 동시에 혁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웃 나라에 혁명이 파급된다는 거예요. 혁명이 파급. 이런 식으로. 혁명이 빨리 일어난 나라와 천천히 일어난 나라 있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연속적인 혁명이 돼서 결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혁명이 완수되면, 지구적 차원의 혁명이 되면 이제 국제적인 반혁명이 사라지겠죠. 국제적인 반혁명이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미국같이 칠레 혁명이라든가 쿠바 혁명이라든가 베네수엘라 혁명에 개입하는 그런 나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플로리아트 혁명이 내용적으로는 세계 혁명이지만 형식적으로 국가 단위의 혁명이라는 점에서 혁명의 외부적인 수출에는 반대하였다. 1848년 2월 혁명 당시 파리에서 독일인 혁명가들이 프랑스 혁명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로 진격하는 군기를 추진하였는데 마르크스는 이에 반대하였다. 마르크스는 파리 독일 혁명가들이 독일로 돌아가 자발적인 독일인의 대중공개를 조직할 것을 주장하였다. 네. 그래서 프로레타 혁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 프로레타 혁명이 성공하려면 세계적 차원에서 혁명이 돼야 되죠. 그렇다 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방식이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국가 단위의 혁명이 연속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혁명이 발생했다고 가지고 그 혁명을 수출하는 것, 이 수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거죠. 혁명은 유명한 말 있죠. 혁명은 수출할 수 없고 지원할 뿐이다. 왜냐하면 혁명은 그 나라 인민들의 요구죠. 인민들의 요구. 그죠? 요구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혁명은 수출할 수 없고 지원할 뿐이죠. 그래서 그 나라 인민들의 요구가 없는데 여기 A라는 국가에서 일어난 혁명이 좋다고 해서 B에다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사례 하나가 체게바라가 있죠. 체게바라. 체게바라가 혁명이 되고 나서 쿠바의 경제정책을 담당했어요. 국립중앙은행장도 하고 후에 경제정책장 했는데 거기에서 신소적인 경제정책이죠. 신소적인 경제정책과 어떤 신중적인 경제정책, 그죠?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서 쿠바가 체게바라가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관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쿠바 혁명 이후에 경제적인 성과가 체게바라가 경제 담당했는데 경제적인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직을 사퇴하고 세계혁명에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중남미에게도 직접 혁명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리비아죠. 불가리아는 유럽이고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에 가서 혁명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초기에 그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토대에 기인하지 못하고 쿠바의 지원을 받았어. 쿠바의 지원. 비행기로 물자를 공수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쿠바로부터 공수가 끊어지니까 이제 그 나라 인민들하고 해서 게릴라 토대를 해야 되는데 게릴라 기지가 없어. 그래서 그 나라 인민들을 조직하지 못했어요. 조직 못함. 그래서 결국 고립됐죠. 고립됐고 결국은 그 나라에서 미국이 훈련시킨 특수부대죠. 공수부대. 게릴라 진압부대. 특수부대에게 사살당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뿐만 아니라 중남미 혁명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혁명 활동했다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혁명 세력이 있어서 그 나라의 혁명 세력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나라의 혁명 세력이 없거나 그 나라의 혁명 세력과 연대하지 않고
쿠바식의 혁명을 다른 나라에 이식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게바라 노선의 한계예요. 체게바라 노선의 한계. 그래서 혁명은 항상 대중과 괴리돼서 특공대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게바라가 유럽에서는 되게 유명하죠. 체게바라. 유럽에서는 영웅이다.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체게바라가 진정한 혁명가다. 왜? 카스트로는 소련에 굴복했다. 근데 체게바라는 소련의 도움받아서 굴복도 않고 끝까지 혁명을 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체게바라를 되게 영웅시하는데 체게바라의 노선은 이와 같이 혁명을 수출하는 노선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나라 혁명을 하게 만들려면 그 나라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조직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교양하고 해서 그 나라에서 혁명 지도자가 생겨가지고 혁명이 진행되면 그때 그걸 도와주는 거죠. 자기가 가가지고 그 나라 혁명 지도해가지고 그 나라를 혁명한다면 그 나라 인민들이 따라오지가 않죠. 그래서 혁명은 수출할 수 없다. 지원할 뿐이라는 거. 이게 되게 이제 유명한 사례예요. 그래서 막스도 어떻게 했냐면 막스가 1848년에 2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에 갔어.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독일 혁명가들, 야 이제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 프랑스 혁명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독일인 혁명군을 만들어가지고 독일로 쳐들어가서 독일에서 혁명하자 이렇게 한 거야. 마르크스가 반대했다는 거죠. 그럼 독일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저 새끼들을 프랑스로 망명한 독일 놈들이 프랑스 정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혁명을 빙자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독일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인접국가니까. 그죠? 인접국가. 마치 이런 거야. 여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동포가 일본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그럼 일본에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혁명군을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군을 만들어가지고 남해안에 부산에 혁명한다고 부산에서 상륙하면 우리 인민들이 이걸 지원하겠어요? 혁명을 떠나서 일단 민족 감정이 안 맞죠. 혁명은 그 나라 인민들이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런 방식에 반대했고 프랑스 정부의 정부를 받아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진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 독일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독일에서 자발적으로 인민들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인민들의 대중봉기를 조직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동맹원들 약 400명이죠. 동맹원. 엘리트 훈련된 혁명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혁명에 종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유물론적인 혁명관. 혁명관이 무슨 그럼 관념론적인 혁명감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있겠죠. 관념론적인 혁명가. 관념론도 혁명이 있어야 혁명 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적 혁명가이죠? 종교적 혁명가. 천년왕국이라 했죠. 예수님이 그렇죠? 재림해서 바로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 왜 뜻에 따르지 않아? 이 평등사상을 부정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전부 다 형제자매 평등해야 되는데 이 평등사상을 부정해. 돈과 권력을 갖다가 이 지배계급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지배계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계급을 타도하다. 타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혁명을 준비해. 이게 천년왕국이 종교적인 혁명관이라는 거예요. 관념적 혁명관, 종교적 혁명관도 있다. 근데 막스의 혁명관은 유물론적 혁명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영통수. 국가의 발생에 대해 옵션은 노크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추론한 반면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실제한 국가를 상정하였다. 마르크스는 시민사회를 국가의 물적 토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시민사회의 분열을 극복한 상위 개념으로 파악하는 헤겔의 입장을 반대하였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자연상태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회계약의 결과물이라는 루소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사회계약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회계약설. 유명한 거죠, 사회계약. 안 되겠다.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에 유명한 사람들이 루소, 로크, 홉스 이런 사람들이 사회계약설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꺼내야 되겠다. 이상하게 이 한글, 내가 쓰는 한글은 가끔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글씨가 지워져, 하다 보면.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가 어떻게 국가의 기원이죠? 국가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루소, 제일 앞선 사람부터 홉스, 로크, 루소. 만약에 이양옥 동지가 학자야, 이양옥 동지 학자야. 그러면 국가의 기원을 연구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 같아?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고 싶어. 그걸 연구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연구할 것 같아? 이양옥 동지는 응?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이 사회계약설 이 세 사람들은 국가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자 막스부터 얘기하면 더 쉽겠지. 국가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막스는 역사책을 본 거야. 역사책. 역사책을 보고, 그리고 원시 부족 있죠. 이런 걸 보고 원시 부족에 대해서 부족 국가 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 그죠? 역사를 본 거야. 역사. 유적도 있겠죠? 유적. 이런 것들을 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어떤 역사적 사실을 한 거니까 유물론이죠. 유물론적으로 한 거야. 이 세 사람들을, 홉스, 로크, 이 사람들은 국가 기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 명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가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경치 좋은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홉스는 뭐냐면 군주의 신하야. 왕의 신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왕국을 생각하겠죠. 왕국. 국가가 왕국에서 국가가 어떻게 생겼지? 공부생. 맞아. 국가는 저 힘없는 신민들이 이 왕처럼, 그죠? 왕처럼 강한 자, 그지? 강한 자에게 권력을 이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를 이제 흠정국가, 흠정국가라고 해요. 로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회이면서 부르주아야.
재산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날 놓고는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밥 잘 먹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영국이니까 위스키 한 잔 딱 먹고, 석양을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생겼지, 왜 생겼을까, 그래서 여기서 쓰는, 맞아. 국가는 우리같이 돈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계약이지. 이 시민이죠, 시민. 사회계약. 시민들의 계약이야. 여기서 시민은 부르주아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 루소는 섬이냐, 섬은. 무산대중이야, 무산대중. 국가가 어떻게 생겼지?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다가, 국가가 왜 생겼어? 생각해보니까, 맞아. 국가는 이게 자연재해나 동물이나, 이 맹수죠. 이런 데서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드니까, 힘드니, 국가를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뭐야? 어떤 역사적 자료나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관념론이라는 거야. 이게 관념론이야. 막스는 유물론이고. 사회계약설은 전형적인 관념론적인 국가계약인데, 근데 장점은 있죠? 홉스는, 신하, 마치 밀림에서 사자한테 동물들이 가가지고, 우리 사자님, 우리끼리 싸우고 하니까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 대신 하루에 한 마리, 우리 중에 하루에 한 마리씩만 잡아먹으세요. 이게 국가야. 강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 거야. 군주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건 당연히 부르주아의 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의 계약 주체가 아니야. 루소는 재산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이 국가의 계약 주체야. 그래서 루소가 인민자, 돈이 없는, 쉽게 말하면 보통 선거죠. 재산이 없더라도 모두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보통 선거. 이건 부르주아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 선거 이런 거죠. 이거는 왕인데 무슨 감히 왕을 니들이 무슨 선거를 뽑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스는 유물론이다.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자, 헤겔은 어떻게 따르어요? 우리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봤는데, 국가는 뭐냐면, 헤겔은 이렇게 했어요. 자, 개인보다 확장한 게 뭐야? 개인끼리 싸우는데, 싸우지 않는 개인 단위. 서로 네 거도 없이 나눠주는 개인 단위가 뭘까? 네 거가 없어. 이 집단에서는. 서로 도와줘. 가족이겠지. 그지? 가족.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것도. 무슨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개인들이 서로 있었는데, 개인들이 혼자 살기는 외롭고 하니까 남자 여자가 모여가지고 섹스를 했는데 애가 생기니까 자기 애니까 귀여우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가족이 됐어. 그래서 가족이 돼가지고 김씨가족, 이씨가족이 됐는데 가족들끼리 서로 자기만이 잘 살려고 싸워.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 그러면 안 되겠다. 이씨하고 김씨하고 힘을 합쳐요. 그래서 사회가 된 거야. 사회가 됐는데 천호동하고 천호동하고 송내동하고 싸워. 그런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오랫동안 싸우다 서로 손해야.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고 니네 동네랑 우리 동네랑 합해하자. 공동사회를 만들자. 이게 국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관념론이라는 거야. 마르크스는 국가를 이런 역사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가를 이렇게 생각하죠. 국가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부족이 있다가 부족 국가가 돼서 그 부족 국가가 연합체가 됐다가 중앙집권제인 국가가 됐다. 이렇게 배우죠. 이게 막스의 국가론이죠. 이 국가론.
강자를 위한 국가죠. 강자의 지배 도구가 국가라는 것.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초계급적인 일반 의지를 부정하였으며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국가를 부르주아의 이익을